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 22기입니다. 그렇죠. 2023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챗GPT가 나온 지가 지금 2년하고 3개월, 5개월 됐나요?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 GPT 그리고 AI 이 발전 속도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드는데요. 우리가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AI를 툴로서 활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만 잘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시도 매우 지금 배워가면서 새로운 툴들을 익혀가는데 굉장히 그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 좀 뿌듯합니다. 아무튼 평생을 사실은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그런데 이걸 배워가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도 좀 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공학박사이면서 정보통신 기술사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검색창에서 제 이름을 쳐보시면 뭐 내용은 좀 다 아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보통신부에서 공무원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한국이동통신을 거쳐서 SK텔레콤 중앙연구원에서 영상전화기를 개발하는 대표팀장, 그리고 SK텔레시스 연구소장, SK유니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그리고 케이블 컨버전스 주식 대표, 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현재는 국가철도공단의 호남고속철도 LTR 구축 감리 단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경기대학교 서비스 경영대학원의 AI 응용과정 전공 주임 교수를 지금 맡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이런 정도로 소개를 좀 드리고요. 저는 광주공고, 그다음에 조선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서울대학교 미래융합기술 최고위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한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무언가를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으로서의 제 캐리어를 쌓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무궁화위성, 그러니까 지금은 나로호라 그러죠. 나로호의 전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성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체 무궁화위성을 확보를 하자 하는 프로젝트가 1990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프로젝트를 제가 처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휴대전화 개발하는 일들을 처음으로 제가 책임자로서 활동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대전 엑스포에 참가해서 무선통신망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 나름대로 그 기회가 올 때 무엇이든지 조건을 갖춰놔야 된다.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이 나름대로의 철학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정보통신 기술사 외에도 약 한 43개 정도 지금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그 주요 자격증 중에는 약 한 23개 분야 다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AI 분야로서는 AI 활용 전문 강사 1급 외에 8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과학기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작가로 되어 있고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뭐 이런 게 돼서 나름대로 많은 분야의 영역에 좀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강의는 지금 챗 GPT, 메타버스, NFT, 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 그다음에 보고도 잘 쓰는 방법, 그다음에 책 쓰기, 디지털 마케팅, 그다음에 기술사 잘 취득하기, 그다음에 은퇴 준비하기 이런 분야에 지금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일 하다 보니까 특히 이 책 쓰기 이 분야에 그 강의를 지금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그 책을 쓰게 되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먼저 네이버에 이렇게 인물 등재하는 검색할 수 있는 인물 등록 창에 인물이 등재가 되고요. 그리고 예술인으로 등록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 좋은 점, 효과라 그럴까요? 이런 애드밴티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앞으로 저와 같이 이런 그 등록하고 등재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뭘 이야기를 하냐면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명품 인간이 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 자신 스스로가 명품이 되면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가치가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를 누릴 수 있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AI 이해하기 시간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AI 활용해서 글 쓰는 거. 세 번째는 그림 그리기. 네 번째는 영상 만들기.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에는 AI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첫 번째 AI 이해하기에서는 먼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 그다음에 AI에 대한 도구, AI에 대한 개요, AI에 대한 이해하기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AI의 도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는 사례들을 쭉 설명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직접 써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개요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처음부터 뭐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또는 필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십니다. 이런 것들 계속 해드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 도구들에 대한 것들에 어떻게 쓸지, 어떨 때 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고 했는데 정작 내가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다음에 쓸 때는 이걸 어디서 써야 되지? 왜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찾아서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제대로 쓸 줄을 모르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서 포기를 해버리는 일들이 많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서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직접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10시 반 정도에 되면 그 야간에 그 작업 현장에 지금 확인을 하러 나가야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시간에서 1시간 한 20분 정도 예,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짧다고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내용이 부실하거나 하지는 않고 충분히 이해되시고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공학이지 지능화가 초연결일화되어서 우리가 모든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 초고속화, 디지털 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변화 과정을 먼저 알아보고 가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겼냐면 18세기 후반, 그렇게 1700년대 말인데요. 사실 지금 따지고 보니까 한 200여 년 되죠. 그래서 짧게는 한 220년, 길게는 한 250년 이렇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이 지구의 역사로 보면 아주 짧은 시간, 지금까지 지구의 생명 주기를 24시간으로 환산을 해서 그려놓으면 2차 산업혁명이 지금 23시 약 한 45분 정도? 이 정도의 시작을 지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농경사회, 인류가 탄생을 해서 쭉 살아오면서 수렵을 하고 목축을 하고 또 사냥을 하면서 농작물을 경작을 했던 그 시대가 결국에는 0시부터 시작을 해서 23시 45분, 거의 50분까지를 전체적으로 살아왔다가 나머지 지금 한 10분 정도 지금 남겨놓고 지금 수많은 기술 발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1800, 18세기니까 1700년대 말인데 이때는 이제 기계화, 공업화되는 그러니까 전기기관이나 방지기계나 철도가 나아지면서 이동이 좀 자유로워지고 또 생산하는 방식이 자동화가 되고 빨라지고 이런 게 된 것이 1차 산업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1890년대 들어와서 전기가 발명이 되고
내연 기관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립 라인이 자동화되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면서 대규모 산업화가 되고 새로운 산업군이 출현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미싱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있고 또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자기가 타고 다니고 하는 일들이 비로소 가능하게 됐죠.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통신 수단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그래서 21세기 초반에 나온 게 바로 디지털화 정보화입니다. 바로 1900년대 말이죠. 1945년에 컴퓨터가 나오고,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 나오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개발이 되고, 컴퓨터로 인해서 우리가 정보의 접근성이 증가했고, 글로벌화가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재택근무라고 하는 원격 근무가 가능해지게 됐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3의 물결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다가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쓰는데 세계적으로 사실 쓰진 않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래서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을 많이 그 화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AI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이렇게 미디어의 역사를 쭉 보면 되겠는데요. 먼저 유선 전화기가 1876년에 나오고 레디오 수신기, 그다음에 영화가 나오고 텔레비전이 1927년에 나왔고 1940년대에 컴퓨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동전화 그리고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되면서 정보통신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ITC, ICT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비로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고 뭐 대량 고도화되는 일이 생겼는데 역기능도 많이 생기고 있죠. 뭐 개인정보를 탈취해가거나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러한 넷기능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1900, 1800년 말에 무선통신이 나왔고요. 그리고 1900년 초에 1903년이죠. 라디오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방송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1927년대 텔레비전이 나와서 이 텔레비전이 1943년에 시카고 그 세계 박람회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박람회에 나오신 주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아침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것도 바빠서 제대로 못 듣는데 그것을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저 브라운관을 내가 쳐다봐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텔레비전이 1950년대가 되면서 아폴로가 달나라를 갔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그 아폴로가 가는 것을 생중계하면서 이 TV 텔레비전의 보급이 어마어마하게 보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NEI라고 하는 컴퓨터가 등장했고요. 1982년에 IBM에서 퍼스널 컴퓨터, 이런 컴퓨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전까지만 해도 기업형 이런 컴퓨터만 있었는데, 이제 개인이 쓰는 컴퓨터가 나왔고요. 그러다가 1984년에 이 휴대전화, 그리고 2007년에 스마트폰, 그리고 2019년, 2021년 이럴 때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1월에 생성형 AI 챗GPT가 나오게 되면서 이 메타버스가 지금 약간 주춤한 시대가 지금 왔고요. 과연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AI 존재에 묻혀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춤해져 있거나 묻혀 있거나 같이 발전을 해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성의 AI가 등장하면서 가장 크게 대두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AI로 인해서 없어질 직업 10개 또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 10가지는 이것이야 라고 그 철밥통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그 이야기가 나온 지 2년이 잠깐 지났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런 그런 직업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더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산업이 발전됐는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대중화가 되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달라졌죠. 특히 차드사, 전화 교환원, 그다음에 간판을 그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직업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거의 없죠. 예전에는 각 직장마다 차드사라고 하는 붓으로 글씨를 쓰거나 또는 가리박이라고 해서 원지를 긁어서 거기에 잉크로 대량 인쇄를 해내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 델 이런 회사들인데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에 인터넷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는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이 있죠. 브라우징이라고 하는데 엣지, 크롬, 웨일,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혹시 이 중에서 좀 몇 가지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구글 크롬이 지금 살아 있고요. 네이버 웨일이 있고요. 뭐 파이어폭스, 뭐 사파리 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귀에 익는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서핑이 아마존, 알리바바, 네이버 샵, 당근마켓. 그리고 검색 엔진으로서는 알타비스타, 신마니, 라이코스, 구글,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검색이 판도가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챗 GPT 서치, 그다음에 구글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고 네이버도 네이버 X, 네이버 Q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퍼블릭시티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는 검색하는 일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NS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점차 이 SNS도 판도가 지금 바뀌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글, 틱톡, 위챗, 또 AWS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넷카 쿠베 당중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상당히 큰 시장들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넷카 쿠베 당중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이게 뭐다는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자, 넷카 쿠베 당중은 이런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중고나라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겁니다. 네카쿠베 당중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플랫폼 서비스로서 그 온라인 판매 또는 배달, 검색 이런 시장들을 꽉 잡고 있는 회사들 있죠. 그런데 이제는 AI, 챗GPT, 메타버스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면서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히트를 할 것이냐. 뭐 오픈 AI도 있고 뭐 칩 AI도 있고 뭐 이런 많은 새로운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떤 개인이 아이디어를 가지면 쉽게 히트를 칠 수 있고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AI라는 단어가 언제쯤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제 기억으로는 1980년대 초반 같습니다. 신일에서 나온 AI 선풍기. 이 선풍기가 AI로 해놓으면 계속 돌아가다가 속도가 주로 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또 바람 방향이 회전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서 AI 선풍기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LG에서 인공지능 세탁기 그리고 아파트들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홈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공장이 아파트형 공장이 나오면서 팩토리 오토메이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영화로는 터미네이터, 트랜스포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디지털 트랜스폼 또는 AI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어떤 거야? 라고 하는 뚜렷한 개념을 잡기가 힘들었었죠. 이 타임지가 1983년 1월 달, 1983년 해가 바뀌면서 첫 표지에 그동안
실물 인간이 표지 모델로 등장했었는데 그 기계화,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것이 표지 모델로 등장하는 시대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뭐였냐면 이 머신 오브 더 이어, 그래서 기계의 시대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이 컴퓨터가 처음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983년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아직 나오기 전이고 그때 IBM에서 처음으로 베타 버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대대적인 우리 삶에 직업에 이런 것들을 변화를 줄 것이다 라면서 로저 로젠버트가 글을 써서 올렸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990년, 2000년 돼도 컴퓨터가 몇 대나 보급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특히 IBM에서 회장은 전 세계의 컴퓨터가 200만 대 정도면 전체 수요를 커버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도 가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보급이 늘어나고 발전이 일어나게 됐죠. 세상이 변화의 기류가 그런 정도로 빨라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AI를 강의하면서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몇 달 전에 이 사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디지털 사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사진, 좋은 풍경, 이런 기억 추억거리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컴퓨터에 들어가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살았었는데 예전에는 인화된 사진을 보면 앨범에서 뒤적거리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예전에 있는 사진들을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는데 이 사진이 1995년 11월 9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 약 한 5년? 30년 전이네요. 30년 된 그때인데요.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제가 그 공부를 할 때, 정보통일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어떤 것을 했었냐면,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라는 거죠.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AI의 원초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고 이래 했던 그 사진이었는데 우연찮게 그걸 보면서 벌써 내가 1995년에 AI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됐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사진을 발견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다시 리마인딩 할 수 있는 이 사진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40대였으니까 참 적재지감을 느낍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은 그 전에, 그러니까 1980년대 초부터 꾸준히 지금 개발되어 왔고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2022년, 그러니까 2020년경부터죠. 2020년경부터 대두가 됐다가 챗 GPT가 나오면서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급속히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술과 서비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Large Language Model, 그래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2만 페이지로 되어 있는 보고서, 책자, 문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인공지능 모델에다가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켜서 그것을 분석을 하고 가공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서 입력을 시킬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학습을 시킴으로써 드디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가지고 이용하는 서비스가 바로 챗GPT, 클로바 X, 코파일럿, 제미나이, 클로드, 퍼블리시티, 그리고 감마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런 AI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서비스가 바로 챗봇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엑스마키나, 허, 블레이드 러너, 매트릭스, AI 인공지능, 트랜스젠던스, 인류 종말 보고서, 정의, 그 이외에도 많은 영화들이 좀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을 봐보셨나요? 특히 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AI와 AI를 개발하는 과학 기술자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랑의 이야기. 그다음에 AI 인공지능은 스티븐 스필버그 그 감독이 그 진짜가 돼서 이 이야기가 인간의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로봇을 만들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 우리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인류 종말 보고서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의 이런 영화들이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개발자들은 이렇게 미적분이라든지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선형대수학 이런 것들 기술들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굳이 이렇게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도에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와 같이 같은 현장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캐나다의 제프리 힌턴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AI로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죠. 근데 이분이 경고를 하나를 했습니다. AI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기가 AI를 개발을 했지만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방을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생성형 AI 기술이 오늘날 존재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깨달음을 얻은 로봇이 있습니다. 메이드 로봇으로 생산되었지만 절에서 지내더니 현재는 스님에게 설법을 전하는 로봇 알류포입니다. 인간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로봇만 득도한 상태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들이여, 당신들도 태어날 때부터 깨달음은 당신들 안에 있습니다. 다만 잊었을 뿐. 사찰은 엔지니어를 불러 기술자가 보기에 이 로봇이 어떤 상태인지 판단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검사를 진행했더니 정상으로 뜹니다. 엔지니어 박도원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로봇에게 뭔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근데 저보고 이 로봇이 부처가 맞는지 어쩐지를 확인해달라니요. 기사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 SF는 항상 우리에게 미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구글에서 일했던 엔지니어가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에 의식이 있다고 주장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영화 인류 멸망 보고서는 로봇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인간과 깨달음을 얻은 로봇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큼 로봇이 기능적이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넘어설까봐 두려워합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로봇 회사의 대표는 이렇게 말하죠. 알류 시리즈는 실패작입니다. 우린 전 세계의 모든 알류 시리즈를 폐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류는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울고 웃고 화내며 시기하고 종교와 예술의 영역에까지 파고드는 정신 차리시오 스님들! 저건 지금 인류 전체에 턱 밑에 파고든 흉기며 비수입니다! 자, 우리나라 인류 멸망 보고서라는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죠. 자, 과연 이것이 AI의 미래일까요? 한번 생각해 깨달음을 얻은 봐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생성형 AI가 지금 등장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글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가고 하는 과정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발전 과정도 그때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 AI라고 하는 것은 이미 1956년 미국 다트머스 회의에서 잔 메카시가 프로밍 언의 립스를 개발하면서 제안하고 그때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인간과 똑같은 일을 시켜보자. 인간을 능가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했고요. 쭉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2010년 이후에 급조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 계기가 컴퓨터의 용량, 처리 속도,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그 확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프리 힌턴 교수가 이 AI의 겨울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개발을 포기할 때 끝까지 붙들고 연구 개발을 해와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다음에 생성의 AI로 인해서 산업 현장이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을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조업에서는 자동화, 로봇공학이 그리고 그래서 의예측하고 유지보수를 하게 될 것이고 정보통신에서는 고급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AI 기반으로 고객이 지원할 것이고 도소매업에서는 개인화 마케팅이 돼서 이제는 대형 유통회사들보다는 이 개인도 유통을 하는데 경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의료나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진단이나 치료를 하거나 또는 헬스케어를 하는 것이 로봇의 도움을 얻어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장이 있고요. 뭐 교육, 운두 창고, 뭐 부동산, 전문 과학 그 외에도 예술, 스포츠 이런 전 산업 분야, 우리 인간의 삶 모든 분야에서 바로 AI로 인한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도구, 챗봇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챗봇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챗봇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챗봇은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학문적인 이야기인데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글로 써서 이야기하거나 말로 하거나 그림으로 그려주거나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이렇게 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그러한 것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챗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챗봇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 있는데요. 뭐 이것은 다음에 제가 자료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챗 GPT라고 하는데, 챗 GPT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정도는 알고 가는 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채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채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꽤 오래됐죠.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쓰게 됐고요. 핸드폰에서 또는 SNS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채팅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화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챗이라는 말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챗은 서로 대화를 한다, 소통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지, 이 지라고 하는 것은 generative, 생성한다,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generative는 우리가 창세기, 성경에서 창세기의 그 제네시스, 또 자동차의 제네시스, 창조했다, 창조형이다 이런 이야기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P는 프리트레이니드, 사전에 학습했다 하는 것이고요. T는 트랜스포미드, 변화했다, 변신했다, 딥러닝 모델이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묻고자 하는 질문을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질문을 하면 AI가 대답해주는 대화형 서비스다. 그래서 그전에는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딱 그 부분만 나왔잖아요. AI로 답해 주는 거 나왔는데 이 챗 GPT가 나오면서 내가 자유롭게 인간과 인간이 대화를 하듯이 AI와 대화를 하면서 답을 얻어낼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챗 GPT 발전 과정은 뭐 GPT 1, 2부터 현재는 4까지 4O, 4I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염두에 두지 마시고 챗 GPT 4부터는 유료로 쓴다. 그리고 챗 GPT 4, O, 옴니가 있으면서 후부터는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고 입력해주는 게 질문을 입력하는 형태가 다양해졌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챗 GPT의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등급들은 뭐 나중에 쓰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시면 될 거고요. 챗 GPT 외에 이렇게 클로바 X, 또 제미나이, 코파일럿, 또 클로드, 리튼, 아수거, 또 퍼플리시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글쓰기, 그림 그리기, 영상 만들기 이런 데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챗 GPT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먼저 주의해야 될 것,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어떤 것이냐 하면 기고, 기고라고 하는 것은 골드 인, 골드 아웃입니다. 그다음에 브라시, buy low and sell high. 그다음에 ASAP, as soon as possible.
이런 것들인데요. 이 기고는 고, 기고는 골드 인, 골드 아웃. 황금을 넣으면 황금이 나오고, 개베지 인, 개베지 아웃.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다음에 브라시는 buy low and sell high. 내가 사는 것을 살려고 하는 것은 싸게 사야 되고 파는 것은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다음에 ASAP.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즉시 가능하면 빨리 이런 의미죠. 그리고 AI는 항상 내가 제대로 된 주문을 해야 되고 또 수정 보완 요청을 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자, 내가 AI를 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으면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고급진 정보, 어려운 거, 이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물어가지고. 그럼 답을 해주면 그 답 해주는 것을 가지고 내가 또 다시 그 중에서 관심이 있는 거라든지 이해가 안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계속 질문을 해 나가면 더 고급된 정보, 더 알찬 정보들을 제공해 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 가면서 내가 질문하는 방법, 또 AI와 같이 친해지는 방법, 사육도 고 단위의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이나 프롬프트 가이드를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써가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챗봇을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될 것이 어떤 것이야? 어디에가 있어? 어떤 정보, 어떤 요소들이 있어? 이런 것들.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통용이 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새롭게 기획을 하고 가공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래서 보조 자료를 제작하고 들어가본을 생성하고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나가게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AI라 뭐 만등은 아니죠. 벌써 지금 AI에 대한 병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장 직업 문제죠. 노동력이나 일자리를 AI가 대체해 나간다. 로봇이 대체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냈어. 근데 이것이 내 것이냐 아니면 로봇의 것이냐 또는 로봇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것이냐 이런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가장 요즘에 지금 무서운 것이 사고의 편향의 문제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유튜브에서 또는 페이스북에서 내가 탄핵에 대한 것을 알려줘. 이렇게 하면 탄핵이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것을 데이터를 전해주는데 나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탄핵을 반대하는 데 대한 정보를 알려줘. 그러면 이후부터는 탄핵을 찬성한다는 정보가 아니고 반대하는 정보들만 계속 던져줍니다. 그래서 내가 보게 되는 것은 탄핵에 반대하는 정보만 계속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는 그쪽에 편향이 되고 그쪽에 있는 것에 오리엔트 돼서 다른 것을 모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또는 탄핵에 찬성하는 정보를 제공해줘.
그럼 그것만 찾아서 주기 때문에 또 나는 그쪽으로 확증 편집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하는 것도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정성 문제는 일단 오픈 AI, 챗 GPT다. 또는 안트로픽에서 나온 클로드다. 퍼블리시티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다. 구글의 제미나이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들에 내가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무료로 쓰느냐, 유료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쓰고 있는 서비스에 종속이 되는 문제. 그리고 가스라이팅 있죠. 가스라이팅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 챗 GPT가 던져준 것이 정확하지 않거나 편향이 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도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뭐 챗GPT 서비스는 챗봇 서비스는 이렇게 챗GPT, 코파일럿, 제미나이, 라마, 클로버 X, 클로즈, 퍼플렉시티, 그다음에 에이다 뭐 등등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과연 이것이 내가 쓸 때 유료냐 무료냐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핵심 서비스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해야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정보를 찾는데 퍼플리시티로 이러이러한 정보를 찾아줘. 이 정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려줘. 찾은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 글을 만들거나, 가사를 만들거나, 영상 스크립트를 만들거나, 이미지를 만들거나,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가다듬고 하는 것은 클로드에서 다시 들어가서 만드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럴 때 유료냐 무료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것은 유료로 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무료로 써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떨 것이냐? AI를 쓸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고 있고요. 또 어마어마한 서비스들을 지금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스레드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수많은 세미나, 교육, 광고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것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숙제죠. 자, 예전에는 AI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현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혹시 지금 이 도메인이 아닌, 이 사상이 아닌
다른 세계에, 다른 차원에 이 박형록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국민학생 때였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생각들 끊임없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때는 상상, 공상 과학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제는 현재는 내가 존재하는 이 세계와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의 세상, 상상의 세상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나의 생활을 만들고 삶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미래에서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되고 이미 그 가상의 세상에 들어가서 구매도 이루어지고 판매도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친구도 사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도대체 AI가 뭐야? AI가 어떤 존재야?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이런 생각. 그래서 그걸 잘하려면 뭘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에 오셨을 겁니다. 이 난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난제를 풀어준 것을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인간을 도울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과연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가요? 물론 AI라고 하는 걸 지금 쓰고 계시니까 뭐 이런 질문이 의문이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피부로 느껴지신가요? 나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어. 나는 AI와 같이 놀고 있어. 나는 AI와 같이 생활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과연 나의 피부로 느껴질 수가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뭐 우리가 AI 스피커 누구 또는 AI 번역기 디플 뭐 이런 것 등등 인공지능으로 접해본 적은 굉장히 많이 있고 챗 GPT로 글을 써봤고 미드저니로 그림을 그려봤고 달리로 그림을 그렸고 또 필모라로 영상을 만들어봤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부 다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AI를 활용해서 나는 주식 투자를 해.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당신도 그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AI를 한번 써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명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제안을 지금 받고 있고요. 교육도 받으십시오. 투자하십시오. 또 우리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또 AIS로 활용해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이제는 그 AIS로 상담하는 것이 상담원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착각을 들 정도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상담원도 있습니다. 또 제가 쓰고 있는 정수기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습니다. 돌면서 스스로 판단을 해요. 지금쯤은 이게 삶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몇 10분 들어갔으니까 더 있다가 더
뭐 불려서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세탁물의 종류, 물의 온도 이런 것에 의해서 다 판단해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알파고라는 것을 들어보셨고 기억하십니까?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바둑을 뒀는데 졌다. 그런데 한 번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는 AI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다. 훨씬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 속의 AI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이 AI인지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AI가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우려보다는 내가 그러한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 볼까? 잘 써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체의 일의 효율을 어떻게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AI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이 만들었고 또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AI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만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해야 될 것, 이런 등등의 것들을 자동으로 빠르게 다 해결해 준다. 심지어는 예술의 영역까지도 다 해결해 줍니다. 물론 저도 음악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광고를 하는데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음악에 한치에 해당합니다. 음치, 박자치, 또 뭐 리듬치 뭐 치가 있는데 거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는 저는 제가 노래를 부르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바로 바구니 들고 돼지고기를 사러 온다 할 정도로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생태형 AI를 쓰면서 이제는 음악에 내가 직접 부를 수는 없더라도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 음은 이렇게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이만큼 길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되거든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그걸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스스로 깨쳐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그러면 AI로 뭘 바꿔야 되지? 또 뭘 해야 되지? 그래서 AI 기술을 배워야 될까? 코딩을 해야 돼?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써야 되지 내가 개발해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망치나 톱이나 삽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지 내가
톱을 만들거나 망치를 만들거나 칼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마인드셋을 해야 됩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마음 어떻게 다질 것이냐. 그래서 태도를 바꾸어야 된다. 이제는 어떤 그림이나 글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거나 예전에는 전혀 엄두도 내지 못했던 복합적인 일들, 이러한 것들을 AI에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우리는 잘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그러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매스컴이나 AI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AI 에이전트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뭐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에이전트는 나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점이거나 비서이거나 이런 나의 일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감지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그래서 분석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하죠. 그런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나면 실행이 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잘 됐다, 못됐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실행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잘 된 것은 잘 된 것대로, 잘못된 것은 궤도를 수정해 나가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한 번 했을 때 잘 나온 것은 계속 그대로 하고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을 해서 잘 되게끔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AI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기업에 또는 정부의 고위직에 이런 사람들만이 비서를 두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비서를 시키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누가 됐든지 간에 AI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나의 비서를 두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AI 에이전트입니다. 그 AI 에이전트가 이제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고 또 멀티로 일할 수 있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영상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돈도 벌게끔 해주고 또 돈도 쓰게끔 해주고 또 관리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다 AI 에이전트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AI와 인간이 어떻게 다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AI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우리 일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AI와 경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겨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AI와 협업을 해야 됩니다. 서로 간의 차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차별점에서 내가 우위에 있는 것은 어떻게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내가 하위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AI로 하여금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좋은 것은 뭐냐면 촉이 있습니다. 촉. 또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감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AI에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을 가져와서 인간의 지혜와 접목을 시켜서 보다 더 앞서가는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맥락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연결성을 형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과연 이 일이 윤리적으로 바른 건지 그른 건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의사를 결정을 한 다음에 공감과 정서적인 이해를 통해서 감정을 주입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감으로써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이러한 차별화를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보니까 AI가 뭐가 어려울 것이다. 당분간 인간은 뒤떨어질 것이다. 하는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면 감정적으로 공감이 안 되고 관계 형성이 어렵고 조직 문화를 이해를 못하고 창의적인 혁신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불과 짧게는 며칠, 몇 개월, 길게는 1년, 2년 이런 정도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AI가 갖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돼?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AI가 따라올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 기억력이 안 좋다, 계산을 잘못한다, 요약을 잘못한다, 뭔가 시간이든 노력이든 노동력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인공지능한테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 감성적 공감이라든지 관계 형성이라든지 조직 문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강점을 더욱 강화해서 이러한 부분에 도입을 해서 서로 접목을 시켜서 협업을 해서 스위치를 원시키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같은 값이면 남들보다 더 잘 써야 되겠고요. 바르게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책을 읽어보든 세미나에 참석하든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이 판단을 하거나 인간이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AI로 하여금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경쟁만 갖출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우연찮게 신문을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 이 소재를 가지고 글을 좀 썼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두 편을 만들었는데요. 그 두 편을 만들 때 챗GPT 또는 퍼블리시티, 클로드에다가 나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이것을 가지고 내가 글을 쓰고 싶은데 구성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뭐 20개 장으로 20개 차트로 되어 있는 글을 쓰려고 하니 목차를 한번 만들어줘 봐. 이렇게 했더니 다 쭉 정리를 해서 목차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목차를 가지고 저는 글을 붙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남에게 들은 어떤 사례 이런 것들도 또 거기다 붙여서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이 글을 완성해 줘봐. 글의 분량은 얼마 정도야. 이렇게 해서 했더니 쫙 정리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사파도 좀 만들어줘. 어떤 영상 시나리오를 썼으면 좋겠어. 하니까 쫙또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글을 쓰고 영상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쭉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래는 전문성이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되는 과정들을 예전에는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이러한 과정들을 한 달, 두 달 아니고 1년, 2년, 10년 이렇게 돼야 될 것을 불과 며칠 만에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물론 그러한 것들이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정리를 못하는 부분들을 AI로 하여금 만들게 함으로써 그 힘을 빌렸다. 그래서 훨씬 쉬워졌다. 빨라졌다.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훨씬 더 빨라졌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일들이 더욱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됐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AI와 공존 전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쭉 뭐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미 다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뭐 자료로 말씀드리는데 결국에는 AI가 훨씬 잘하는 것은 데이터 처리.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고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가 없고 패턴을 인식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AI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창의적인 사고라든지 감정을 이해한다든지 윤리적인 판단한다든지 하는 것은 AI가 도저히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화를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노멀하게 이야기하는지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감을 알지 AI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추고 그다음에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AI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 도구를 실험을 해야 되고 작업 흐름을 재설계하고
점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것들을 거치면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와 함께하는 미래들을 설계해 나가야 되겠고요. 이제 AI를 가지고 또 글 쓰고 또 AI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하는 일들은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주 한 주씩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그 노래를 만들고 하는 것들 또는 책을 써서 내가 판매도 하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이런 것들이라든지 나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제가 쭉 내용들은 말씀을 드리고 어, 몇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설을 쓰는 것을 어떻게 썼냐 하고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챗 GPT에 가서 어떤 소설에 대한 소재를 찾아서 그 소재를 가지고 야 내가 이러이러한 글을 쓰고 싶어 소설을 쓰고 싶어 그랬는데 자 노래도 잘하고 사회도 잘 보고 술도 잘 마시고 여자도 잘 꼬드기고 그래서 근재는 살았다라는 소설을 10장으로 써줘 이렇게 만들지 이것만 딱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넣었더니 소설 근재는 살았다 1장 노래 잘한다 그러니까 그래 무대 위의 남자야 2장 여자도 잘 꼬드겨 그러니까 유혹의 기술 그 다음에 그녀에게 빠지다 변화를 마주하다 위기의 순간 또 선택의 기록 홀로 남는 시간 진짜 자신을 찾다 다시 찾아온 기회 근재는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10장을 만들어서 소설을 써줬어요. 근데 너무 짧아요. 이것은 이제 간단한 너무 브리피한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주제에 뭘 좀 추가해서 다시 만들어줘 라고 해서 또 이렇게 구성을 좀 바꾸는 거죠. 그랬더니 또 글 분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량을 더 늘려서 2배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또 2배 정도로 또 분량을 또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걸 또 가지고 야 어느 부분은 너무 빈약해. 그 부분을 좀 보강해줘. 이런 식으로 쭉 그 글을 또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과정을 한 5번 정도 과정을 거치니까 어떤 소설이 되냐면은요. 이런 소설이 됩니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 여기서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쭉 여러 가지 이미지를 또 만들었는데 이 만든 것을 가지고 글을 써서 소재를 좀 만들어서 최종으로 만든 소설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소설을 최종 썼는데 최종 소설은 이렇게 표지를 만들고 제목 넣고 해서 작가 인사말 목차 만들고
또 그림 넣어서 이렇게 삽화 넣고 글 쓰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전체가 몇 페이지냐면 약 한 50페이지, 70페이지 정도 지금 가까이 되거든요. 소설이. 이렇게 해서 쭉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초기 작업보다는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어찌 보면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책다운 모습을 좀 갖췄나요?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제가 디자인을 좀 더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이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책이 이렇게 판권지를 보면 발행은 3월 16일자로 했고요. 지은이, 그다음에 출판사, 그래서 ISBN 넘버 이제 받아서 이제 판매는 5천 원에 판매를 할 거다. 그래서 이거는 5천 원 판매하는 것은 교보문고든지 이런 각 서점에 이렇게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ISBN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SBN은 이렇게 얻었어요. 원래 모든 도서는 내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판매하지 않으면 ISBN이라고 하는 넘버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서 출판을 하려고 그러면 ISBN이라고 하는 코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얻어야 되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ISBN을 이렇게 신청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자, 조금 전에 썼던 소설 책은 살아있네 라고 하는 소설을 ISBN을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이 신청된 ISBN을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언제? 3월 17일 날 처리가 이제 끝났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저는 이 책을 써서 발간을 하면 교보문고라든지 전국의 서점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책으로 이제 먼저 할 거고요. 나중에 종이책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일들을 바로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악은 제가 만든 게 지금 그동안에 만든 음악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만든 노래 중에 하나를 우리 어떤 분이 흑과 백은 두 가지, 세 가지, 색이 아니다 하는 글을 저한테 보내와서 흙은 검어 깊은 밤을 품고 백은 텅 빈 빛을 머금는다. 서로 다른 듯 보여도 결국 하나의 흐름. 서로를 인정할 때 내 존재는 더 커지고 함께 어울릴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 큰 붓 끝에 머문 울림이고 백은 먹을 받아들이는 숨결. 비워냄과 채움의 순간 멈춤과 흐름의 조화. 서로를 인정할 때 내 존재는 더 커지고
함께 어울릴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 자,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악을 이렇게 만들고요. 또 영상은 또 이렇게 만듭니다. 뭐 여러 가지 툴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디오 슈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서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홍보용으로 재생 가능한 슬라이드가 없다. 그렇게 말고 어, 어떤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일본의 장기 불황, 잃어버린 30년으로 알려진 경제 침체는 지금도 큰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학자 데루오카 이스코 교수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젊은 세대가 배울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충고, 전쟁은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평화 유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제는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위한 경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충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본의 교훈을 통해 우리도 개인과 사회의 연대를 생각하며 진정한 삶의 풍요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과연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포스팅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오늘 제 22기 첫 번째 시간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혹시 이해가 잘 안 된다,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것들 또는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 노래하고 영상 만드는 법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글 쓰는 거 하고요. 예, 그 다음 주에는 이미지 만드는 거, 그림 만드는 네, 거. 그다음에 네, 세 번째 시간에는 영상 만드는 거, 네, 영상 만들면서 음악 만드는 거. 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종합적인 것, 오늘 했던 것 플러스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영상 만들고 음악 만들고 하는 것들 종합적으로 또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우리 세대는 그렇고 앞으로 다가오는 아이들은 너무 AI에 의존하면 IQ라든지 이 공부의 장착 능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가지면서 네, 그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영상을 보고 그쪽으로 자꾸 편향이 이제 확증 편집증이 생겨서 그쪽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인생이 갖춰지지 않은 일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AI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는 길,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공자나 맹자나 또는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의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지만 AI를 통해서 배우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이제는 진정한 교육의 길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가는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만들어서 알려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숙제죠. 그런 것 같아. 네, 예. 아주 더, 좋은 말씀. 걔들이 더 많이 발전시키면은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 올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AI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식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전공을 하고 있거나 내가 접할 수 있는 선생님의 한계가 돼 있는데 AI로 하게 되면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것을 짧은 시간 내에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럼 내가 내 것 다 시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촉, 감각, 느낌, 그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전달을 할까? 이런 것들만 우리는 더 연구하고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